안녕하세요. 녹색연화 박성준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뜨거운 미래에 보내는 편지라는 책입니다. 데니얼 셰럴이라는 미국의 환경운동가가 미래를 살아갈 존재들에게 쓴 편지를 엮은 책인데요. 저자는 소멸해 가는 지구 앞에서 슬픔에 빠져 있거나 낙관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닌 믿음을 잃지 않고 연대를 통해 함께 나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기후위기를 처절하게 실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올봄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여름 내내 내린 폭우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상황이 먼 북극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기후위기를 감각하게 되는 순간들과 위기를 마주하며 느낀 절망감, 그리고 좌절감과 희망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야생동식물의 멸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2부, 사물의 세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부, 사물의 세계. 7살 때 동생이랑 집 근처 개운에서 도롱뇽 한 마리를 잡았어. 우리 동네 외곽을 따라 눈에 안 띄게 흐르다가 오염된 강을 향해 거침없이 쏟아지는 개울이었어. 이 개울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 집 블록의 끝까지 걸어가야 했어. 그 끝에 쌍방향 화살표와 함께 어느 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는지 알려주는 노란색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거든. 그날 우리가 그런 것처럼 표지판을 무시하고 그 뒤 울타리 밑을 기어서 빠져나가면 고람석으로 된 하수관 어귀로 빠르게 쏟아져 들어가는 색강 줄기가 나왔어. 동생과 나는 이 색강에 분명 뭔가 살고 있다는 생각에 집착해서 베이비시터를 졸라 같이 조사해보기로 했어. 우리는 지하실에서 찾아낸 작은 어망과 양동이를 챙겨 덤불을 헤치고 우리 집이 안 보이는 데까지 내려갔어. 베이비시터가 물에 어망을 담갔다 뺐다 했고 뚝에 쪼그려 앉은 동생과 나는 기대에 부풀어 주먹을 꼭 쥐었어.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쥐가 나려고 할 때쯤 베이비시터가 어망을 들어 올렸는데 우리 셋 다 깜짝 놀랐어. 거기에 조그만 갈색 도롱뇽이 들어있지 뭐야. 그 녀석은 어망 안에서 미친 듯이 꿈틀댔고 우리는 신이 나서 겁에 질린 그놈의 광기 띈 춤을 흉내냈어. 이윽고 색강에서 물과 돌멩이를 떠 담았고 집에 와서는 그것들과 함께 도롱뇽을 큼지막한 타파웨이 용기에 옮겨 담고 숨구멍을 여러 개 뚫은 뚜껑을 씌워줬어. 이 서식지를 현관 앞 탁자 위 샤보스초대들 옆에 자랑스레 전시해 놓았지. 그런데 도롱뇽이 사라진 거야. 타파웨이 옆면으로 아무리 안을 들여다봐도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 돌멩이들 틈에 길쭉하게 흘러나온 진흙등 중 어느 거라도 그 녀석일 가능성이 있었어.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 동생과 나는 타파웨어를 틈날 때마다 확인하면서 우리가 잡아온 게 분명한 그것이 거기에 있음을 확인시켜줄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렸지. 도롱뇽 녀석은 우리에게 절대 그런 만족감을 허용하지 않았고 꼬리 한번 펄럭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포기하기만을 기다렸어. 내가 어머니에게 왜 도롱뇽이 움직이지 않느냐고 묻자 어머니는 우리가 녀석을 샤브스초 옆에 둬서 녀석이 낮잠을 자나 보다고 내 생각엔 꽤 합리적인 대답을 했어. 매일이 안식일인 줄 아나 봐. 어머니는 이렇게 덧붙였어. 금요일 밤이 되자 촛분들은 아무 움직임 없는 통 위로 양쇠루처럼 날름거리는 그림자를 드리웠어. 결국 우리는 마음을 접고 타파웨어를 도로 색강으로 가져갔어. 내가 통을 비스듬히 물을 향해 기울였고 동생이 뚜껑을 열었지. 안에 든 걸 다 비웠는데도 도롱뇽이 가버리는 건 못 봤어. 보이는 건 그냥 진흙탕과 원래 있던 색강뿐. 나이가 들면서 나는 이것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님을 알게 됐어. 사라지는 건 야생동물들이 늘 하는 일이야. 내가 그들과 맺는 관계는 그들이 덤불 속으로 후다닥 숨어들거나 울타리 너머로 도망가기 직전의 순간 포착들로 점철돼 있었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어렸을 때는 특히 더. 디즈니 만화 영화, 즉 동물이 내 조수 아니면 원수, 내 절친 아니면 옆에서 까부는 익살꾼의 세계를 보면서 자랐기에 뉴저지 숲에 사는 동물들이 나를 기피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 처음 그 숲으로 하이킹을 간 날 다람쥐와 사슴들이 나를 피해 낮은 잡목 밑으로 후다닥 달아나는 걸 보고 왕따가 된 기분을 느꼈어. 그 녀석들은 항상 먼저 1초간 몸에 잔뜩 힘을 주고 눈알말 도르륵 굴리면서 얼어붙었다가 이내 갑작스럽게 도망쳤고 남겨진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무들 틈을 노려보는 게 다였어.
그런 반응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내가 미동도 없이 서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것뿐임을 나중에 배웠어. 한마디로 거기 없는 척을 하는 거지. 중학교 들어갈 때쯤 무렵에는 이런 반응에 더 이상 충격받지 않게 됐어. 그때쯤에는 나도 저물어가는 20세기의 성년을 맞은 수많은 아이들에게 똑같이 닥쳤으리라 짐작되는 뻔한 순수함의 상실을 경험한 뒤였거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모든 환상적인 동물들, 우리가 색칠 공부 색에 그려넣었던 동물들, 판다며 제규어며 오랑우탄, 코끼리 등이 지구상에서 멸종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 그들이 사는 열대우림들이 불타고 있고 그들의 서식지인 대초원의 식물이 베어져 나가고 있으며 그 절멸의 행위자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동물이 무슨 짓을 해서든 우리를 피하려 드는 이유가 확실히 이해됐어. 이후로는 다람쥐나 참새 한 마리라도 마주칠 때마다 애석했어. 그런 행태가 사실은 매우 의식적인 냉대이며 인간이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한 항의 겸 앞으로 저지를지 모를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동물의 왕국 전체에 퍼진 인간 깊이 합의인 것 같아서. 한참 지나서 나는 우리가 저지른 말살의 범위를 정확히 알게 됐어. 인류가, 더 정확하게는 생태계 전체를 수확하거나 싹 밀어버릴 자원으로 전환해버린 편협한 경제사상을 신봉하는 종족이 생물학적 생명체 출현 이래 6번째 대멸종을 촉발했다는 것을 말이야. 이는 차원이 다른 멸종이었어. 일반적인 개체 격감의 수천 배 규모로 이루어졌고 수십 개의 종이 매일 사라지면서 내가 떠올리는 지구 이미지에 구멍을 숭숭 내고 있었어. 매일 잠자리에 들면서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일군의 생물을 목격할 회복 불가한 기회를 오늘도 놓쳤음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같은 일이 끝없이 반복되리라는 것을 의식했어. 지금 와서 멸종된 종의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면 세계 종말의 전조로 보여. 이것이 정확히 그 문제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는 온 세계 차원에서 작동하지 않아. 온 세계는 어떤 단독의 사물로 또는 절정을 맞으면서 한꺼번에 마무리되는 한편의 이야기로 치환될 수 없거든. 그 대신 보다 작은 세계들, 하위 세계들을 향해 작동해. 맹그로브를 둘러 흐르는 연분 띤 색강들의 수계라든가 수목선 아래에 옹성옹성 자란 무지개 가뭄비 나무들의 좁은 띠, 꿀벌 한 마리의 탄생에서부터 오직 꿀벌만이 수벌할 수 있는 조그만 빨간 꽃들이 시들기까지의 황홀한 이주 같은 더 작은 세계들. 종종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 흘러가지만 몇천 년 동안 우리와 지구를 공유하는 수많은 다른 종들이 주관적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절대적 외부 경계를 이루는 세계들. 이것들이 바로 그 문제가 끝장내고 있는 세계들이야. 속도와 순서다 뒤죽박죽으로 하나씩 꺼져가고 있는 세계들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도 이 꺼져가는 세계들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멸종과 생물 다양성 상실에 관한 통계 수치에 거의 무감각해졌어. 어렸을 땐 그렇게 충격적일 수가 없었는데 더는 그 중과분을 가늠할 수도 없고 거기에 억지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도 못하겠어. 그 대신 가끔씩 한 가지 사례, 초소형 규모의 멸망을 간접 체험해 볼 수는 있지. 버몬트의 솔숲들을 떠올려봐. 점점 따뜻해지는 겨울 때문에 새로운 땅이 드러나면서 벼룩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점점 많은 벼룩이 키가 큰 풀을 타고 기어올라 무스들 몸에 들러붙어 가죽을 뚫고 들어가. 어디선가 읽었는데 죽은 무스 한 마리의 사체에서 벼룩이 9,000마리나 발견된 적이 있대. 어떤 무스는 가려워서 나무에 제 몸을 미친 듯이 문대다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한대. 최근 몇 년 사이 무스는 감염과 실혈로 죽어나가서 개체수가 급감했어. 그래서 여전히 메이플 캔디 포장지에 인쇄되고 버먼트주 전역의 엽서에 찍혀나오는 무스 그림은 마치 그것이 찍혀나온 기념품 하나하나가 작은 추모식인 양 갈수록 노스텔지어가 진하게 배어나오고 있어. 인류학자 애나칭은 우리가 인류세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그가 알아채기의 기술이라 칭한 것을 되살려야 한다고 했어. 그건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는 능력,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채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 당혹감과 놀라움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해. 바꿔 말하면 나무를 보는 건 말이야. 아닌 게 아니라 칭은 특히 풀과 동물을 알아채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어.
우리 삶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다른 유기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항상 자원처럼 굴지는 않거든요. 칭은 이렇게 말했어. 이런 알아채기의 기술이 그 문제를 만들어낸 시스템 안에서 유독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칭의 주장이야. 알아채기 기술은 발췌적이지 않고 첨가적이며 일반화보다 구체화를 선언하고 따로 계획하지 않은 충분한 시간을 요구해. 알아채기 기술의 회복은 그러므로 현 상황을 재편성하는 하나의 수단이야. 그 기술을 회복하지 않으면 현 상황은 우리를 인간이고 비인간이고 다 같이 절멸로 이끌지도 몰라. 내가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새로운 형태의 알아채기, 최후에 남을 것들과 소통하기야. 싸움을 멈출 핑계로서가 아니라 정확히 우리가 계속 노력해 나갈 방도로서 말이야. 언제나 남아있는 것들에서 힘을 얻고 그것들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보다 오래 살아남을 흙에 투지를 그려잡자는 거야. 돌멩이들 속에 자신을 감추는 도롱뇽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박탈의 한 형태가 결코 아니야. 꾀를 쓰는 행위, 상상력을 발휘하는 행위지. 여기저기 구멍나고 불타오르는 세상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한 방편인 거야.